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비축물자가 고갈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데 즉각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 본토에 침공 시 제대로 방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상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우려사항은 현실이 되기까지 아직 몇 년은 남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3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신뢰성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란 전쟁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간단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는지 살펴보시죠. 저희가 눈에 띄기 쉬운 신뢰성 문제와 신뢰성 문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이어지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 이 진화하게 될 마이크로칩 미니게임, 미국이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비상 계획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틀을 고려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중국인민해방군 함정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떠나 대만으로 직행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현재의 공경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분은 근본적인 신뢰성 문제란 그런 상황에서 그가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미국 군수품 재고의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변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손으로 들고 먹는 멕시코 음식을 좋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뢰성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신뢰성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반론들이 존재하며 이것이 일부 우려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른 이슈들이 주목을 받더라도 국방부 내부에서는 중국이 주요 초점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서 보인 태도가 인도 태평양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멈춘 것이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즉 중국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해야 할까요? 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앞으로 몇 년만 더 이어지고 그 후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트럼프의 개인적 문제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미국의 재고 상황도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뢰성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으로 트럼프 이후에 나올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대만에 개입하겠다는 위협이 신뢰를 얻으려면 전쟁 참여가 불참보다 나아야 합니다. 동어반복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함의를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결국 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답은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칩 때문이죠. 대만이 반도체 생산을 멈추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멈춰버릴지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론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침공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당황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란 전쟁 직후 비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운이 좋다면 인민해방군이 상륙에 실패하고 세계 경제 시스템은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또는 반대로 미국이 이 모든 일에 대해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아마도 중화인민공화국이 67번째로 군사훈련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선을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핵심 문제는 미국에게 개입이 다른 선택지보다 더 나은 이유가 주로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공급망이 여전히 온전하고 수출이 재개될 때까지 대기 상태라면 그 섬을 계속 보호하는데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그 섬이 빠르게 구덩이 투성이가 된다면 그 시점에서 미국이 보호해야 할 가치는 크게 줄어듭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대통령이라면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하고 개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만 침공은 섬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둘러싼 기묘한 미니게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양측 모두 때로는 기술을 지키려는 유인이 있지만 또 다른 때에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유인도 갖게 됩니다. 대만의 딜레마는 좀 더 단순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산업 덕분에 섬이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죽이지는 않죠. 이 산업이 미국이 선방위에 계속 관여하게 만드는 사실은 금상첨화입니다. 따라서 대만은 임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한 최대한 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반도체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쟁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면 대만은 모든 핵심 인력을 공수해 아마도 애리조나로 재정착시킬 것입니다. 대만은 또한 섬 내 모든 가동을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기계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각 제조실마다 야구방망이를 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쓸모없어질 겁니다.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 이 상황에 복잡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편 그것이 사람들이 쌓아온 가치를 엄청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복수하면 분명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섬 사람들은 본토가 그 기계로 이익 얻는 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대만은 산악지형이 많아 반군 저항이 벌어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목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그곳에 주둔하는 대가를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시설 이전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인을 살펴보면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중국 본토는 모든 기계를 보존하려 합니다. 돈이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또한 대만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99년 전에 시작된 내전을 완전히 끝내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이징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처음부터 대만의 모든 반도체 공장을 파괴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되어 성공적인 침공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낮은 가치의 좋은 기회가 높은 가치의 나쁜 기회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 유인 구조에서 미국은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여기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반도체 산업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리조나를 언급한 것도 그냥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TSMC는 트럼프 첫 임기 때 아리조나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시작되었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시설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대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일부입니다. 특히 미군이 중국 본토에서 100마일 떨어진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사실상 지는 순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워싱턴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이 침공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 절대 이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제 보이시죠? 이란 전쟁 얘기가 어떻게 이 문제로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대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대만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베이징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성공적인 상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나머지 우려들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대만은 이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노력과 실행 모두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국방비 지출을 약 50% 늘렸습니다. 현재 대만은 GDP의 2.5%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나토 웨일스 서약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좋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헤이그 서약의 핵심 지출 기준 3.5%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리고 섬의 안보 환경은 2014년의 유럽보다는 2026년의 유럽에 더 가까워 보이며 어쩌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은 국방비를 추가 증액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실행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타이완은 200억에서 22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110억 달러의 추가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격차에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은 냉전 종식 이후 전반적으로 취약해졌고 조지 W 부시 시절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미국은 중무기 생산보다는 반군과의 전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제기된 공급망 우려를 강조하듯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제품에 사용될 대만산 반도체부터 미국 내 자체적인 병목 현상까지 모든 것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적체 현상이 급격히 늘었고 이후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타,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결정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가 한 나라를 침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키이우로의 무기 지원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소외되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기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을 중단하게 만든 불안을 국방부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자국의 비축분을 보충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대만은 계속해서 일부 무기 판매는 계속 이뤄지겠지만 전량을 받지는 못할 것이고 미처리 주문은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섬의 안보가 아마도 가장 중요합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우선순위는 아니며 대만에 대한 어떤 무기 인도도 사실상 중국을 억제하는 데만 유용할 것입니다. 다른 분쟁 지역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자신이 구축한 비축물자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란 전쟁이 드러낸 미국의 핵심 취약점입니다. 워싱턴이 베이징과 맞설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베이에는 그 군수물자가 지금 당장 인도돼야 합니다. 사후에 신속하게 물자를 보내겠다는 어떤 약속도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자가 도착할 때쯤이면 미국의 관점에서 대만은 이미 희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실제로 물자 전달이 훨씬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요. 지금까지는 다소 암울하게 들렸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지역 미국 파트너들에게 희망적인 점 몇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앞서 말씀드린 가정과 달리 만약 침공이 시작된다면 미국이 완전히 기습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 해협 건너편에 대규모 침공군을 직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보여줬던 전형적인 징후와 같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말 그대로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시점에서는 베이징을 억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인민해방군이 이미 본토 항구에 집결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전쟁 계획자들이 미국이 급하게 대응해도 그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처음부터 그 과정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이라면 저는 불안할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적인 점은 아직 논의하지 않은 신뢰의 원천이 있다는 점입니다. 타이완이 반도체에 손대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그 섬과 방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타이완의 첫 번째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는 1996년에야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군사 전략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른바 제1도련선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중국 본토에서 뻗어나가는 여러 영토들로 이루어진 선입니다. 중국이 그 섬들 중 어느 것도 점령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이 함락되는 순간 중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태평양의 더 깊은 바다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공장들이 망가졌다고 미국이 타이완을 포기할 거라고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과 전 세계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 방어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1도련선의 가치는 군사기획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일반 미국 유권자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평균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전쟁을 지지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중에게 상황의 전략적 현실을 교육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즉석에서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반복되어야 하고 의도한 효과를 얻으려면 오늘날 미국 대중에게 스며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이 대만을 위해 개입하겠다는 위협은 그렇게 했을 때 순편익만큼만 의미가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 부문이 빠르게 파괴된다면 그 점이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대만 방위에 선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미국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지오폴리틱스 헬프라인 시리즈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으며 이 시리즈는 라인손 맵스 엑스트라에서만 독점 제공됩니다. 아래에 질문을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저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